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250여 개국 정상과 국왕 등 2,000명이 참석했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주변엔 10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여야가 대정부 질문에서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이재명 대표 의혹을 부각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5선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용호 후보가 예상 밖 선전을 보여 이른바 윤핵관 견제로 해석됐습니다. 이스타 항공 채용에 전직 총리 등의 청탁에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필기와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이었는데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동료 영무원을 살해한 31살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범행 당일 정신과 진료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미군을 보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음 달 전기료와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치솟는 채소값과 김장철을 감안해 정부 보유 배추 물량을 조기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세기의 장례식으로 불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이 지금 영국 런던에서 엄수되고 있습니다. 여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무려 100만 명의 인파가 런던에 모여들었고 각국의 정상급 인사만 250여 명 참석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현대사의 산 증인이었던 여왕의 장례식 소식부터 먼저 상세히 전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장례식 현장에 나가 있는 김정우 기자를 직접 연결해 보죠. 자, 김정우 기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진행된 장례식 본식이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하던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런던 웰링턴 아치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100m도 채 안 되는 곳에 여왕의 관이 머물러 있는데 제가 아침 일찍 이곳을 찾았을 땐 바로 앞쪽까지 접근이 가능했지만 인파들이 이렇게 모여들면서 현재는 주변이 완전히 통제된 상황입니다. 장례식 본식 끝 무렵인 조금 전 현지 시간 정오쯤엔 영국 전역에서 여왕을 추모하는 묵념이 2분간 진행됐습니다. 여왕의 관은 운구차에 실려 곧 이곳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시간 뒤 운구가 안장될 윈저성 성조지 예배당에서 예식이 진행되고 현지 시간으로 저녁 7시쯤 지하 묘지에 안장이 되면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렇군요. 웬만한 나라의 정상급 인사들은 모두 다 참석을 했던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어느 위치에서 장례식을 지켜봤습니까? 네, 여왕의 국장은 2시간 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상급 250여 명에 귀빈급 500여 명 그리고 총 모두 2,0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장례식장 앞쪽 자리에 왕실 인사들과 함께 앉아 여왕을 추모했습니다. 위치상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뒤편에 자리 잡은 윤 대통령 모습이 영상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바로 옆 건너편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자리했습니다. 장례식은 영국 총리의 성경 봉독과 설교 등 예배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영국의 국장은 처칠 이후 57년 만이고 전 세계에서 100만여 명이 이 세기의 장례식을 지켜보기 위해서 런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최원희 기자가 그 중요한 순간들을 요약했습니다. 군악대 연주에 맞춰 여왕의 관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집니다. 찰스 3세 국왕과 윌리엄 왕세자 등 왕실 일가가 뒤따릅니다. 영국의 상징 빅벤은 1분에 한 번씩 여왕의 96살 생애를 기리기 위해 96번 울렸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11시, 엄숙한 분위기 속에 관이 사원 안으로 운구됐고 여왕의 대관식과 결혼식이 치러졌던 이곳에서 여왕의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윈스턴 처칠 전 총리 이후 57년 만에 엄수된 국장입니다. We gather from across the nation, from the Commonwealth, and from the nations of the world, to mourn our loss, to remember her long life of selfless service.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는 성경 구절을 봉독했고
참석자 2천여 명은 함께 기도하고 추모곡을 불렀습니다. 약 1시간에 걸친 장례식이 끝날 무렵 트럼펫 소리와 함께 영국 전역은 2분간 묵념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국가가 울려 퍼지며 예배가 마무리되자 여왕의 관은 다시 마차에 올랐습니다. 런던 중심부를 지나 웰링턴 아치까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길마다 빼곡히 들어선 시민들은 여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약 100만 명이 모인 걸로 추산됩니다. 이후 여왕의 관은 윈저성 안에 있는 세인트 조지 교회에 도착해 지난해 4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필립봉 옆에서 영면에 듭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어제 런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국왕 주최 리셉션에 참석해 찰스 3세를 만나 직접 애도를 표했습니다. 세기의 장례식답게 런던을 찾은 각국 정상들과도 자연스럽게 조우했는데 바이든 미 대통령, 나루히토 일왕과도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지 행보 역시 런던에서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버킹엄궁에 들어섭니다. 런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 참석해 애도를 전했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평생 헌신하신 여왕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찰스 국왕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카밀라 왕비와 윌리엄 왕세자 부부도 직접 소개했습니다. 미들턴 왕세자비는 윤 대통령에게 한국에 초대해 주신다면 방문하고 싶다고 했고, 지난 1992년 방한했던 찰스 국왕도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리셉션에선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와의 첫 만남이 이뤄졌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나루히토 일왕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개별 차량을 이용한 G7 정상과 달리 윤 대통령 부부는 버킹엄궁까지 스페인을 비롯한 다른 국왕 및 정상들과 함께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영국 왕실의 의전에 따르는 게 조문객으로서의 예의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런던 도착 직후 교통 상황에 따른 영국 왕실의 요청으로 조문을 연기했고, 오늘 장례식 직후 조문록을 쓸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국민 포장을 수여한 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정부 질문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첫날 정치 분야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대정부 질문 첫 주자부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습니다.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2,616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수조 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수천억 대의 국민 혈세가 낭비돼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재정 낭비와 국고 낭비를 위한 명백한 미필적 고의가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전수조사와 함께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을 좀 전국적으로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는데, 허위 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던 민주당 의원 사례가 소환됐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고속도로 정도로 이렇게 잘못 공보물에 낸 거, 이걸 가지고 300만 원 받았어요. 왜 이렇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엄격하게 적용되느냐. 국민들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서 판단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벌하는 것이 정착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야당은 검찰을 앞세운 정치 탄압이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검찰공화국을 통한 권력 장악 그리고 서슬퍼런 정치 탄압뿐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현 주소입니다. 정부는 범죄 수사라고 답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문제는 의원 소속 여부를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고.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를 최소한 1290번은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른바 물타기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여론조사만 보고 국회가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최민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부터 들고 나왔습니다. 영빈관 건설에 책정된 878억 원의 예산을 알고 있었냐고 추궁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수사와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은 최소 1290번은 압수수색해야 공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당은 이재명 수사 물타기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특검을 거듭 압박했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에 이릅니다. 한 총리는 국회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하실 때 이렇게 여론조사만 보고 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검찰 출신들이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을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못 보셨다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여권 혼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권성동 원내대표 후임으로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추대 의견이 있었지만 재선에 이용호 의원과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상당히 의외의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는 문자가 노출되면서 유상범 윤리위원이 사퇴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군요. 국민의힘 사정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선에 나선 주호영, 이용호 의원과 악수하며 의총장에 들어섭니다. 주 의원은 관록을, 이 의원은 변화를 외쳤습니다. 민주당과 협상 경험이 많으며 제가 되면 정치사의 큰 이벤트입니다. 결과는 61대 42. 추대형 경선이 될 거란 당초 예상과 달리 주 의원이 과반을 살짝 넘겨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용호 의원 경의해 주시고 한 것도 당의 역동성으로 삼아서 우리 당이 더욱 역동적이고 당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날이었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해 주고받은 SNS 대화가 유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위원장이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 한다고 하자 유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 한다고 한 내용입니다. 정 위원장은 과거에 나눴던 대화로 윤리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저는 그 당시에 평당원이고 평의원입니다. 비대위원이 되기 훨씬 전이죠. 유 의원은 윤리위 공정성이 의심받아선 안 된다며 윤리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 자꾸 사진에 찍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은 컸지만 진상규명이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건 가운데 이스타항공 사건이 있습니다. 논란이 더욱 컸던 이유는 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이 전 의원은 횡령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이 박탈돼 구속됐다가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시 여권 핵심 인사들이 이스타항공에 취업 청탁을 했고 실제 채용으로 연결된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일반 채용이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를 뽑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청탁의 당사자는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지낸 인사와 야당 소속의 현 국회 상임위원장 그리고 현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정부 경찰이 무혐의로 덮었지만 최근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해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먼저 입수한 문건 내용부터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조종사 채용 내부 문건입니다.
문건에는 2013년, 14년, 16년 항공기 부기장 지원자의 출신 학교와 학과, 자격증 보유 여부, 비행시간, 어학능력, 경력 등과 함께 필기와 실기, 면접, 인적성 검사 점수와 석차, 특이사항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문서 한쪽엔 추천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엔 이스타항공 경영진, 타항공사 기장, 대학 교수, 기업 회장 등 다양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여야 거물급 정치인 이름도 있었는데 야권 출신 전직 총리와 현직 국회 상임위원장, 친문계 현직 의원의 이름도 있고 여당 소속의 현직 광역단체장도 등장합니다. 이외에도 한국공항공사, 국토부와 같이 항공 관련 감독기관 관계자들의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채용 청탁 의혹은 지난해 4월 처음 불거졌지만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2차례나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의 채용 비리 의혹을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와 경제 범죄로 분류해 재수사에 나섰고 지난 8월 이스타항공 본사와 전현직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문건을 보면 정치인들이 청탁한 지원자들은 필기와 실기, 1차와 최종 면접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마다 합격권 밖의 점수를 받았지만 대부분 최종 면접까지 치르는 특혜를 받았고 이 중 2명은 최종 합격했습니다. 야권의 전직 총리 추천을 받은 한 지원자는 최종 탈락하고도 3년 뒤에 채용돼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정민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최종 19명을 뽑았던 2014년 4월 이스타항공 수습 부기장 지원자 명단과 점수표입니다. 필기와 실기 성적을 합산해 1등부터 99등까지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1차 면접 대상자는 총 70명. 그런데 필기와 실기 종합 성적으로 81등이었던 A씨, 87등이었던 B씨가 1차 면접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어진 최종 면접에서는 필기와 실기, 1차 면접 점수까지 합산해 33명을 추렸는데 49등이던 A씨와 41등이던 C씨가 포함됐고 이 중 C씨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채용 관련 대비 문서 비고란을 보면 A씨는 현역 여당 광역단체장이 추천인으로 돼 있고 B씨는 야권 출신 전직 국무총리, C씨는 야당 소속 현직 국회 상임위원장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전직 총리가 추천한 B씨는 면접 점수 최하위로 탈락했는데 3년 뒤 수습 부기장으로 뽑혔습니다. 2013년 수습 부기장 채용에서도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한 친문 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있을 때 추천한 지원자 D씨는 필기부터 최종 면접까지 매 전형마다 최하위권이었지만 최종 합격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스타항공의 조종사 채용 의혹이 문건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건을 입수한 정치부 권은영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입수한 문건이 어떤 문건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이번에 입수한 문건은 기존에 일부 공개됐던 이스타항공의 승무원 채용 청탁 문건과는 다른 항공기 조종사 채용 청탁 문건입니다. 이스타항공 인사팀이 만든 내부 자료이고요. 2013년부터 3년간의 자료입니다. 자, 문건을 보면 채용 청탁자들의 이름을 별도의 란을 만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건을 보면 필기와 실기 시험, 1차와 2차 면접, 최종 면접 합격자 순으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추천자 파일이 아예 하나의 시트로 별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파일이 2개 버전으로 만들어진 거죠. 하나는 면접자들에게 누가 추천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추천인 이름을 적시했고 추천인 이름을 뺀 별도의 파일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누가 추천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서 이 사람을 뽑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추천받은 지원자들의 성적이 사실상 거의 최하위였는데도
최종적으로 합격한 이런 사례가 있죠. 네, 유력 정치인들이 추천한 지원자들은 최하위권 성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출하거나 심지어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됩니다. 2014년 입사한 지원자는 추천인이 야당 소속 현직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예. 1차 면접에서 전체 70명 중 41등으로 탈락 대상이었지만 2차 면접 대상자 33명에 들어갔고 최종 합격자 인원 19명 중 19등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예. 2013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직 민주당 의원이 추천한 지원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89명 중 82등, 1차 면접에서 64명 중 63등, 최종 면접 28명 중 27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예, 뭐 물론 어떤 분야든 채용 청탁 이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조종사를 이렇게 뽑았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된 문건까지 있는데 그동안 왜 수사가 안 됐을까요? 네, 경찰은 지난해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압수수색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조사 없이 참고인 조사만 몇 번 진행한 뒤에 증거 없음으로 지난 3월 불송치했고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지만 지난 7월에 또다시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지인 지난 8월에서야 전주지검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이 문건이 이제 여러 해에 걸쳐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일부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된 문건까지 있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가 않겠군요. 네, 이 검찰이 채용 특혜 여러 문건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상직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인데 과거 강원랜드 취업 청탁 사건에서 국민의힘 염동열 의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에 비춰본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도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오늘 저희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추천자로 이름 적혀 있는 정치인들 다 이제 접촉을 해봤을 텐데 본인들은 어떻게 해명을 하던가요? 네, 접촉을 해봤는데요.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들의 실명은 공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조작된 문건 아니라면 CCTV는 곧 가려지겠죠. 예, 권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영무원을 살해한 범인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91년생 31살 전주환입니다. 경찰은 불송치된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범인은 31살 전주환이었습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전주환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과 범행을 시인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해온 전주환. 피해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문자 메시지를 350여 차례 보냈고 지난해 10월엔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불법 촬영과 스토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노원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연과 헤어진 여자친구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석준, 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등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가해자와 즉각 분리하는 긴급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처벌법에서 피해자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던 전주환의 범행 과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위치 추적을 막는 앱이 설치돼 있었고 범행 당일에는 정신과 진료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려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를 서성이는 한 남성. 신당역 살해 사건 범행 3시간 전인 14일 오후 5시 40분쯤 전주환이 피해 여성 집을 찾아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이미 이사 간 상황.
전주환은 인근역 주변에서 다른 여성을 피해자로 오인하고 미행하기도 했습니다. 전주환은 피해자 집을 먼저 찾아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휴대전화에 GPS 조작앱을 깔아 동선 조작을 시도하는가 하면 범행 당일 정신과를 찾아가 진료 기록도 남겼습니다. 한 달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걸로 파악됐는데 범행 11일 전인 지난 3일 이곳 구산역에서 휴가 중인 영무원인데 내부망 접속이 필요하다며 속이고 피해 여성의 근무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근무지에 따라서 차단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디가 있으면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경찰은 전주환이 경찰 추적과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려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 5년 살인보다 더 무거운 형량 10년의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태풍 남마돌은 오늘 오전 우리나라 최근접점을 지나갔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영남 남해안은 초속 30m가 넘는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골프장 철탑과 담장 등이 쓰러지고 무너졌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깨진 유리창에 남은 파편을 떨어뜨립니다. 태풍 남마돌이 북상 중이었던 어젯밤 11시쯤 부산의 한 상가 건물 창틀이 강풍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강풍에 깨진 상가 유리창 파편이 이렇게 인도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이 동네 날렸죠. 위에 구멍이 다 뜯어서 그냥 푹 밀어졌으니까 무사시계도 다 날아가 있으니까 이게 심했죠. 가로 10m짜리 아파트 외벽도 떨어졌고 남아있는 외벽도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바람이 엄청 세고 소리도 새벽에 엄청 심해요. 근데 위에 강이 엄청 나시네요. 오늘날 1시쯤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 방음벽이 강풍에 떨어져 지나던 10살 아이가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만 강풍 여파로 2명이 다쳤고 피해 신고는 140건이 넘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골프 연습장 철탑 6개가 강풍에 쓰러졌습니다. 그늘막이 같이 이제 쳐져 있는 구조라서 아마 저항을 더 크게 받아서. 울산에서는 오늘 새벽 강풍에 처녀 세대가 한때 정전됐고 높은 파도에 남양과 인천 등지에서 여객선 운항 차질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에서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0대가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큰 타격을 입은 포항에서는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남마돌 북상 소식에 또 피해를 입을까 대피소에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포항의 한 복지회관입니다. 한 주민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창가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겁이 나가. 왜요? 또 얼마나 오는 거 싶어가지고. 태풍 남마돌 북상 소식에 포항에서는 어제 위험지대 주민 760여 명이 사전 대피했습니다. 앞에 태풍 때 그게 옹벽하고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작은 태풍이라도 우리 동네 쪽에서 보면 좀 더 위험한 쪽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2주 전 태풍 흰남노의 악몽을 떠올리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렇죠. 밤에 잠을 못 잤죠. 정말 물이 무섭다는 거를. 정말 태풍이 진짜. 오늘 낮 12시 태풍 남마돌이 포항 남동쪽 270km까지 근접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태풍 소식에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들은 19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풍이 비껴가면서 포항 오천시장 상인들은 가게로 달려나와 다시 복구 공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뭐 장사를 해야 우리가 또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지. 만일에 대비해 소방서에 전진 배치됐던 해병대 장갑차 10대도 모두 복귀했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1조 2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은 포스코는 태풍에 대비해 중단했던 실내 작업을 오후부터 재개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남마돌은 현재 일본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이 한 달 반 동안 내릴 비가 하루 사이에 쏟아졌고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건설 현장 크레인이 꺾이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은 내일도 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흔들리던 건물 지붕이 바람을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가로수가 도로를 가로질러 쓰러진 탓에 운전자들이 급히 방향을 바꿉니다. 최대 초속 45m의 강풍은 건설 현장 크레인을 꺾어버렸고
비행기 출입문도 닫을 수 없게 했습니다. この風がすごいからもう恐怖感を煽っちゃうからね。だから寝れないですし。 14호 태풍 남마돌이 휩쓴 일본에는 최소 8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사이 725mm 물폭탄이 쏟아진 미야자키현에서는 운전자가 차량 침수로 숨졌습니다. 달리는 버스에 흙탕물이 들이칠 만큼의 공포스러운 상황에 한때 9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ラジオと懐中電灯、そしてコロナ禍なので体温計とマスクと消毒液、薬などですね。 항공기 800여 편이 결항됐고 신칸센 운행이 전면 중단될 정도로 피해가 커지자 기시다 총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출국 일정을 하루 연기했습니다. 남마돌은 내일까지 일본 본토를 관통할 예정이어서 태풍 피해가 더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묶어두는 은행 조치를 지급 정지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만약 피싱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마이너스만큼은 빼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왜 가해자 돈을 내가 대신 갚느냐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은행의 권리가 먼저였던 건 아닌지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는 일당해소가 총 1억 2,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뒤늦게 범죄를 알아챈 A씨는 다음 날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했는데 동결된 액수는 7,700여만 원뿐. 해당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이라 그 대출금만큼은 제외됐단 겁니다. 은행에서 신용이나 담보를 해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준 거 아니냐고, 왜 가해자 거를 왜 피해자 다 갚으라고. 현행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르면 피해 환급금은 지급 정지된 계좌 잔액안에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계좌 명의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질권이 걸린 경우 또는 세금 체납액 등이 있을 땐 그만큼은 예외입니다.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지만 피해자로서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어 큰 부담입니다.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그리고 계좌주를 상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 명령 신청 또는 결국은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 회복을 받는. 조직 검거가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지급정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더 큰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사와 청소부터 번역과 통역까지 각 분야 전문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인기입니다. 전문 영역이지만 배달 음식 주문처럼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어서 한 해 거래가 2천만 건이 넘을 정도로 급성장 중인데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선택하셔야겠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달아나거나 수준 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정은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생활용품점 개업을 앞두고 재능거래 플랫폼으로 내부 공사를 계약했던 백상철 씨는 계약금 1,200여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30년 경력이라던 업자가 공사 닷새 만에 사라져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도배 안 돼 있고 바닥 안 돼 있고 지금 오픈 미뤄진 게 최소 2주죠. 1월 같은 플랫폼에서 집 청소 업체를 찾은 유모 씨도 계약금 10만 원을 입금한 뒤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사업자는 쳐봐도 나오지 않고. 플랫폼 업자의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당사자 간 거래는 책임지지 않는다였습니다. 배달 플랫폼처럼 통신 판매 중개업자로 분류돼 개인 간 맺은 서비스 계약상 의무와 책임도 당사자에 있다는 겁니다. 계약대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소비자가 승인해야 공급자가 대금을 찾아가도록 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도 있지만 의무화한 곳은 조사 대상 업체 3곳 중 한 곳이었습니다. 안전결제 서비스를 의무화하지 않은 플랫폼 업체 측은
고객이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결제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재능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31건. 이미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를 넘어선 건데 5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각에선 재능거래 플랫폼이 별 규제도 없이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리가 침해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고 리스크가 있는 거죠. 재능거래 플랫폼 피해가 더 늘기 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정은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경 대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취임 후 벌써 4번째입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물론 가정을 전제로 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바이든의 거듭된 군사행동 메시지가 미중 갈등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더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을 투입해 방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es, if in fact there was an unprecedented attack. 미국은 오랜 기간 대만을 지원하면서도 군사 개입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벌써 4차례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So are you saying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come to Taiwan's defense if China attacked? Yes, we have a commitment. 반복되는 대통령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President Biden is trying to do is really deter China and trying to send a very strong message.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美方言论严重违反一个中国原则和中美3个联合公报规定，严重违背美方做出的不支持台独的重要承诺。 그러면서 대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대만 해협의 평화를 해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1,400원대 턱 밑에 다다른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400원을 넘어섰을 때의 심리적 충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 당국이 환율 방어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문제는 오는 22일 미국이 또다시 0.7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 경우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달러 유출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오늘 1,385원에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1,393.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보다 5.6원 올랐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강력한 개입에 나섰지만 한쪽에 과다한 쏠림이 있거나 불안 심리가 확산된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대책을 또 강구한다. 환율 오름세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지난주 환율은 연이틀 1,400원 턱 밑까지 올랐다가 당국의 대규모 달러 매도에 상승세가 꺾인 바 있습니다. 거래가 줄어드는 점심시간 전후에 달러를 집중적으로 푸는 이른바 도시락 폭탄 작전을 금융위기 때처럼 구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국이 환율 방어 총력전에 나선 건 1,400원을 심리적 지지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강달러에서 환율 수준도 높아지고 수출이 부진하게 되면서 성장률 자체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1,400원대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시그널을 줬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에 2가지 큰 이벤트에 쏠려 있습니다. 우선 미국 연준이 한국 시간 22일 금리 인상폭을 발표하는데 최소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합니다. 한미 금리 역전으로 환율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가 성사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비상시 양국 통화를 맞교환하는 통화 스와프는 환율 진정 카드로 꼽힙니다. 다만 체결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과 함께 체결돼도 영향이 미미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우리 사회 뜨거운 감자죠. BTS 군 입대를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병역 특례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처리 가능성은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병역 혜택 문제는 참
예민한 문제죠. 국회 국방위가 직접 여론조사했다면서요? 네, 지난달 국회 국방위가 BTS의 병역 면제 여부를 여론조사로 물어보자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요. 예.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BTS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의 대체 복무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0%를 넘었고 반대한다는 34%였습니다. 예, 뭐 비슷한 여론조사가 여러 차례 있긴 했습니다만 국회가 직접 했다는 게 참 이례적이긴 하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대한다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을 상대로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BTS가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은 하게 해주는 게 어떠냐고 물은 건데요. 58%가 찬성했습니다. 병역 특례에 반대했어도 BTS가 통상적인 군 복무를 하기보단 공연 활동을 이어가길 바라는 사람이 많은 걸로 나타난 겁니다. 국회가 여론조사까지 했다는 건 이 문제가 가지는 민감성, 휘발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이 여론조사 결과가 법 개정에도 좀 반영이 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에 힘입어서 여야가 앞다퉈서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스포츠와 순수예술 분야에서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대체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하자는 법안이 여야에서 3건 발의돼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 연기 기한을 만 33세로 3년 늦추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고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문화훈장 수여자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두 BTS를 염두에 둔 법안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꼭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합니까? 정부가 시행령만 바꿔도 되는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나 병무청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체복무는 1973년에 제도가 만들어진 뒤 그 대상을 계속 축소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무청이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 5년간 예술 분야에서 병역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은 모두 123명으로 지난해에는 21명뿐이었습니다. 개정안이 여러 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중 하나라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방위와 문체위 중심으로 몇몇 의원들이 법 개정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20대 남성 등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보니 이 여야 모두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BTS 멤버 본인들도 좀 난처하긴 하겠군요. 어떤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당장 내년 초부터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은 여러 차례 군 복무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오히려 이런 논란에 불편한 심경을 가사로 표현하기도 했죠. 팬들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에 합당하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병역 면제도 아니면 병역을 지게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면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이해관계에 맞게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과거 문화예술인 병역 특례 기준이 만들어졌을 때와 비교해 보면 대중문화의 위상이 현저히 높아진 측면 분명히 있긴 하죠. 꼭 BTS가 아니더라도 이 문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때가 되긴 한 것 같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압박에 정부가 원전 재가동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비싼 LNG 가스 발전을 일부 대체할 수 있어서 전력망이 보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당장 다음 달 전기요금 등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동이 멈췄던 신한울 1호기와 한빛 4호기가 오는 11월부터 다시 가동될 전망입니다. 2.4기가와트 규모의 이 원전들은 LNG 발전소 7곳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당초 2017년 4월 상업운전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일정이 밀리며 2020년이 되어서야 완공됐고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정비에 들어간 지 5년 넘게 멈춰 있었습니다. 운영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이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최대 LNG 수입국인 호주는 내년도 공급량이 우려된다며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원전 가동으로 숨통을 틔우나 했지만 정부는 당장의 연료비 부담이 극심하다며 10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전기요금은 올해 2차례 인상하고 연료비 조정 단가는 연간 인상분인 킬로와트 시당 5원을 이미 인상했는데 제도를 바꿔 인상폭을 더 늘리기로 한 겁니다. 워낙 많이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요금 조금 올린 거 가지고 커버가 안 되죠. 에너지 믹스를 좀 바꿔서 유지하자는 건데
겨울철 에너지난을 앞두고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요금 인상은 막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렇게 전기값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채소값과 김장철을 감안해서 정부 보유 배추 물량을 조기 출하하고 예정된 배추 수입 물량도 최대한 앞당겨서 시장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김치가 기본찬으로 나오는 서울의 한 음식점. 더 달라고 하자 돈을 더 내라고 합니다. 배추 1인 가격이 1,000원이야. 김치가 워낙 비싸니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배추 한 봉에 10,000원, 20,000원. 이른바 셀프 서비스로 원하는 만큼 김치를 먹을 수 있는 한 음식점은 아예 식대를 1,000원 올렸습니다. 제공을 안 해드릴 수도 없고 중국산 김치를 드리자니 또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는 1년 전보다 73.9% 올랐고 고랭지무는 91.6% 뛰었습니다. 올여름 작황부진에 태풍 피해까지 겹쳐 재료값이 상승하자 A사는 지난 16일 포장김치 가격을 11.3% 인상했고 B사는 다음 달 1일 9.8% 올립니다. 배추값이 금값이 되자 정부는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우선 다음 달 초 들여오려던 배추 물량 600톤을 이달 말 앞당겨 수입하고 10월 중순 공급하려던 정부 물량은 조기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11월 초부터 김장철에 접어드는 점을 감안하여 김장 주재료의 수급과 가격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한 달 안에 추가적인 수급 안정책도 내놓겠다고 했는데 김장 물가가 안정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뒷자리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007 제임스 본드는 가능합니다. 미스터 큐가 만들어준 첨단 장비 덕분이죠. 실제로 영어에 뒷자리 운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나라 배나라 정신사납게 쓸데없이 참견하는 걸 가리키죠. The signal requires that you go around it. You're tracking them all wrong. 장인 장모 참견의 눈치만 보는 남편을 대신해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No backseat driving. 자, 이번에는 우리 옛그림 한 장면 보실까요? 소나무 아래 장기판을 에워싸고 훈수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곡갈 쓰고 염주 두르고 마실 가던 스님도 주저앉아 훈수를 둡니다. 뺨 맞아가며 훈수 둔다는 속담도 있듯 훈수꾼은 참 얄밉습니다. 입만 살아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 수 툭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기 일쑤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현안과 관련한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간의 남북 군사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던진 훈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훈수치고도 매우 황당합니다. 한반도라는 장기판의 형세를 깡그리 무시한 채 북한의 역성만 들고 있으니 말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 4년 일방적 지속적으로 약속을 깬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했죠. 급기야 북한은 핵은 곧 국체, 즉 핵은 국가의 통치 체제라고 선언했습니다. 핵 선제 공격을 명시한 법까지 만들면서 절대로 비핵화란 없고 그 어떤 협상도 흥정물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남북 합의가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이며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휴지 조각처럼 구겨버린 약속을 우리 정부들어 지키라고 합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시기에 이런 훈수를 두는 이유도 궁금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은퇴한 대통령으로서 말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좋지 않다. 나같이 물러난 사람은 분수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퇴임 후에 잊혀지고 싶다고 거듭 밝힌 바가 있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말은 잊혀지고 싶지 않다는 속내의 역설적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는 스스로 지난 4년 남북의 장기판을 어떻게 도왔는지,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헝클어졌는지 먼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9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잊게 해주어였습니다. 태풍 남마돌은 오사카 북서쪽 해상에서 센다이 쪽으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점차 멀어지면서 세력도 약해지겠는데요. 그래도 내일까지는 태풍의 여파가 남아있겠습니다. 우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와 해안가로는 강풍특보가 유지되고 있고요. 바다의 물결이 최고 8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로의 접근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은 모처럼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하늘은 맑겠고요. 기온은 선선할 정도로 떨어지겠는데요. 오늘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서울은 16도에서 출발해 낮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늦더위나 비 소식 없이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